네, 안녕하세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김현빈 프로그래머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이를 부탁해 20주년 특별전 스페셜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정재은 감독님 나와 계신데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막 고양이를 부탁해 극장 상영이 끝난 극장 앞인데 지금 저희 앞에는 관객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프네요. 감독님 방금 관객분들과 영화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극장 환경에서 디지털 리마스터링 마치고 그리고 나서 본 최초의 지금 관람인데요.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관객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는 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너무 일단은 관객들이 집중을 해서 영화를 보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 나갔잖아요. 그리고 관객들이 궁금한 것도 물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영화를 처음 본 사람들인지 이미 본 영화를 또 본 사람들인지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그냥 다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궁금한 게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그런 점이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방송이 저희 영화제 공식 계정인 유튜브와 네이버 TV로 송출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는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영화를 보신 분들 혹은 방금 막 영화를 감상하고 나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보고 계신 분들께 인사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너무나 영화가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20년이나 된 영화를 어렵게 표를 구해서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에게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깊은 그런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뭔가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20년 전의 영화가 현재 불러지고 다시 관객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번에 저희 영화제에서 상영한 버전이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이고 최초로 세상에 공개되는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첫 상영이 있었죠. 야외 상영이 있었고 오늘 두 번째 상영인 극장 상영이 있었어요. 어제는 저희가 음, 배두나 이효원, 옥지영 배우님들도 모셔서 토크를 했었고 또 이 영화의 영화 음악을 담당하셨던 모인별이 와서 라이브 공연도 하고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됐고 어제도 꽉 찬 관객들과 함께 했었는데 어제와 뭐 오늘의 경험은 좀 다르겠지만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어제는 조금 축하 자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영화의 디지털 리마스터링 본의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관객들하고 같이 많은 관객들하고 같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저는 진정한 디지털 리마스터링 첫 스크리닝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어제 그 새 배우님들도 거의 20년 만에 다 같이 이렇게 모인 것은 처음이셔서 막 동창회 하는 분위기였고 감독님이 얼마나 복이 많은 분인가, 얼마나 행복하신 감독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려 20년 전에 찍었던 영화의 감독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것이 감독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저는 오히려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사실은 저는 이제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3월 달부터 감독님과 이 디지털 리마스터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준비들을 하고 드디어 어제 첫 선을 보이는 자리여서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어요. 감독님께는 이번 디지털 리마스터링 이 작업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가 많은 영화들을 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과연 그 영화에 대해서 내가 좋았던 기억 혹은 뭐 별로였던 기억 이런 것들을 이제 간직하게 되고 그 영화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영화를 보러 오거나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과연 그 영화를 보고 무엇이 그들이 좋았을까?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2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의 그런 시간이고 굉장히 긴 시간을 지나서 본 영화를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다시 영화를 봤을 때 내가 이 영화에서 무엇을 좋아했나? 그런 것들에 대한 상념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보았던 사람들은 내가 이 영화를 뭘 좋아했나? 그리고 나는 또 이 영화가 20년 동안 오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년 동안 이 영화 이후에 나의 삶에 이 영화가 어떤 변화를 주었나? 그리고 나는 이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찍었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좀 많이 상념에 그렇게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관객들도 그럴 것 같아요. 보통은 사실은 본 관객들이 다시 왔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오늘요. 네. 아니면 저는 절반은 고양이를 부탁해에 대해서 너무나 수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 한국 여성 영화의 레전드다라고 소문만 들었던 관객들 중에 이 영화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분명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감독님 말씀처럼 어제 배두나 배우님도 토크 중에 내가 그동안 잘 살았나? 20년 동안 잘 지내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감상이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색보정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당시에 영화 촬영 감독이셨던 최영환 감독님께서 같이 도와주시고 작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을 하시면서 감독님이 주력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지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필름 시대에 필름을 가지고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이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가 되게 재미가 없어지게 재미없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름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와 그리고 이것을 그동안 이제 압축해서 이제 되게 로우한 그런 퀄리티로 DVD로 저장을 하고 디지베타라는 테이프 형태로 저장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오리지널 네가 필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 네가 필름을 완전히 그 4K로 디지털로 정보화해서 그래서 디지털 정보 값을 가지고 다시 색보정을 하고 마스터링을 한 작업이에요. 제가 주안점을 많이 뒀던 거는 그때는 아무래도 색보정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색보정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고 그리고 사실 필름 시대의 색보정이라는 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작업이었어요. RGB라는 세 가지 컬러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의 색보정은 뭐 부분적으로 뭐 하늘 색깔을 바꾼다든지 부분적으로 뭐 위에서 반만 약간 컨트라스트를 더 준다든지 엄청난 그런 사실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디지털 리마스터링 한다는 거는 사실은 핵심 포인트는 색보정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엄청 색보정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 필름은 필름에 컷과 컷을 붙일 때 약간 시멘트라고 하는 것으로 필름 물질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컷하고 컷 사이가 튀게 되어 있어요. 예,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두 프레임이 튀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색보정 작업을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을 하면서 그 튀는 부분들을 다 없애는 거. 그리고 옛날 필름의 그런 프레이밍 같은 경우에는 그 사각의 프레임이 원형으로 이렇게 라운딩 되어 처리되어 있어요. 필름을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이즈를 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디테일한 조정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색보정에서 내가
그날 날씨가 좀 안 좋았는데 그때는 고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색감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월미도 바람 부는 월미도 장면에 그날 굉장히 촬영이 그 흐린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가시성이 떨어졌어요. 눈에 보는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그냥 그러면 조금 더 해질 무렵의 느낌으로 좀 더 가자. 그래서 영화의 곳곳에 조금 더 제가 이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색감들을 좀 더 표현한 것들. 그리고 더스트라고 하는데 필름에 낀 어떤 커다란 먼지 덩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번에 주안점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느끼실 때는 색 보정하면 뭐 좀 더 색깔이 선명해졌나, 뭐 쨍해졌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씬 하나하나에 원래 넣고 싶었던 의도나 정서, 무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재탄생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영화의 그 룩의 톤이 올라갔다는 것은 더 디테일이 잘 보이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배우님들의 미세한 뭐 근육의 움직임이라던가 표정 같은 것들이 더 세세하게 보이면서 그 섬세한 감정들이 저는 더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태희가 친구들한테 되게 그냥 툭툭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배려하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눈 움직임이라던가 떨림들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감독님. 네, 디지털 그 리마스터링 과정을 통해서 영화 자체가 많은 것들을 이제 재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발견은 배우들의 디테일한 연기의 발견인 것 같아요. 옛날에 필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다가오기 힘들었던 거리감이 있었다면 이번에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을 보면 배우들의 눈동자의 움직임, 그 다음에 정말 뭐 사소한 어떤 그런 얼굴 톤의 변화, 약간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면 얼굴 톤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 관객들이 아마 그렇게까지 영화를 보진 않겠죠. 저는 하지만 요즘 관객분들을 믿어요. 관객분들 너무나 어떤 비평가들보다도 섬세하고 빼곡하게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변화들을 감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기획을 준비하면서 동시대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실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아직 반응을 들을 수 없어서 저희 뭐 나중에 저희 계정에라도 영화제 계정에라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읽고 감독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많은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시대가 불변하고 이렇게 사랑할까 생각했을 때 저도 그냥 영화인이 아닌 그냥 관객으로서 생각을 하면 태희, 혜주, 지영 각 캐릭터의 다른 입장들을 어떻게 저렇게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구현해냈을까 그 생동감이 저는 되게 인물들을 가깝게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해가 될 만한 공감 갈 만한 인물들로 탄생을 했고 그런데 감독님이 이 시나리오를 쓰셨을 때 20대였을 거잖아요. 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고관과 그 사고의 깊과 뭐 깊이와 폭이 있었을까 넓었을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그 영화가 사실은 굉장한 어떤 사건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영화를 보잖아요. 진짜 뭐 지구를 지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주를 떠도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그런 극적인 사건들에 기대서 우리가 영화를 즐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도 그 극적인 사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배우들은 사실 그 극적인 사건을 따라가느라고 일상적인 어떤 모습을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어떤 극적인 사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극적인 사건을 따라가지 않는 걔네들의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고 뭐 돌아다니고 걷고 그러면서 뭐 한두 마디 친구랑 나누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화의 중심에 이렇게 올라오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쉽게 이렇게 산업 영화 안에서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영화를
제가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쓸 때 이런 영화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사실 믿어줬고, 그래서 이 영화가 탄생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이 영화에 엄청난 극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 구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그냥 오히려 디테일한 작은 이야기들로 영화를 채우려고 했다는 거. 그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 쓰는데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영화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갖게 된 이유는 이렇게까지 20대 초반 여성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삶의 풍경을 체현한 영화가 없었어요. 재현한 영화도 없었고. 왜냐하면 그것은 영화적인 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상에 고려되지 않는, 그냥 치부되지 않는, 배제되는 어떤 삶의 일부분들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이런 영화는 사실 보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태희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가치관, 삶의 방식도 지금 시대에서는 또 재발견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영화제 슬로건인 돌보고 돌아보는 그 기치를 실천하고 사는 인물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좋아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태희가 지영이에게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냥 쓱 주거든요. 그렇게 무심한 순간들, 하지만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담백했고 따뜻하다는 느낌이었고 감독님이 태희라는 캐릭터를 쓰실 때 감독님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 같은 인물 혹은 감독님과 닮은 인물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태희라는 인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저 같지 않고요. 제가 꿈꾸는 어떤 이상향에 가까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 그리고 뭔가 외부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리고 편견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가족, 집, 거기를 떠나는 이야기가 영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집을 떠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자기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여기를 떠나서 다른 어떤 세계로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동기를 지영이라는 인물에게서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식의 이야기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실현한 건데, 태희라는 인물은 제가 볼 때도 정말 뭐랄까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배두나가 그 역할을 너무 사랑스럽게 사실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지영의 영화이기도 하고 혜주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태희가 보여주는 그 가치관이나 방향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 배두나 배우님도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태희는 뭘 해야 되는 인물일까? 이 영화 안에서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것 같다. 처음에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영화의 중심에서 딱 기둥처럼 잡고 있는 인물이 태희이고 배두나 배우님이 그 연기를 참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태희가 나중에 집을 떠나면서 짐을 꾸리잖아요. 그것도 사실 캐릭터의 정수를 표현하는 장면인데 감독님은 그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태희라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정말 사실 엄청난 섬세한 결정을 한 거죠. 사실 관객들이 그게 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왜냐하면 태희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되지 않았었고, 이제 뭐 밧줄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어 사전, 그 다음에 칼, 뭐, 그 다음에 달걀. 삶은 달걀이죠. 당연히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달걀 정도는 있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세세히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이제 원래 편집에서 잘렸던 부분들 중에 이제 얘가
길에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뭘 사라고 하면 그걸 다 사는 성격이거든요. 그 테이라는 친구가. 그죠. 칫솔도 사고. 그렇죠. 칫솔도 네. 사고. 그래서 그렇게 산 많은 물건들을 다 여행에 쓰는 캐릭터로 원래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다 뭐 헤드랜턴을 사는 장면도 원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이제 사서 모아서 가방에 가지고 네, 떠나는 인물이었죠. 그 헤드랜턴은 이제 구입한 장면은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거기서 책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서 그 이미지 자체가 테이라는 캐릭터의 아이콘 같은 느낌인가 봐요. 이번에 저희 영화제 굿즈로도 그 배지를 그 장면으로 만들었는데 솔드아웃이 굉장히 빨리 됐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엉뚱하고 귀엽고 아직은 어수룩한 20살 여성들이 나오는데 칼을 든 이미지, 칼을 손에 쥔 이미지 장면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도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첫 영화를 만들면 누구나 엄청 많은 생각을 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는 어떤 정의를 많이 내리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중에 그냥 소품적으로, 네, 소품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세 개의 집과 세 개의 칼이 돋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미지적인 심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영의 집, 그다음에 떠도는 어떤 혜주의 집, 그다음에 태희의 어떤 집, 그렇게 세 개의 집을 생각하고 그 인물들이 선택하는 세 번의 칼이 좀 유의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칼들이 다 나름 쓰임새가 있게 이제 되어 있죠. 근데 어떤 거는 진짜 좀 약간 너무 의도적인 어떤 앵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신인 감독의 치기 어린 그런 샷들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는 막 감탄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면서 봤던 장면이 그 장면 연결되는 장면에서 태희의 엄마가 전자레인지로 한약을 돌리면서 너도 마실래? 라고 하는 장면에서 그 한약이 돌아가는 장면에서 태희가 상상하는 이제 배 타고 누워있는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미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아니 어떻게 저기서 저기로 넘어갈 생각을 다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었죠. 제가 사실 되게 이 영화에서 그 테이라는 사람의 엄마의 추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떤 느낌으로 그 영화에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가족의 건강만을 생각을 하고 늦은 시간에 유령처럼 나와서 약을 데피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태희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몽상,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의 방향들을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연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자유스러웠고요. 엄마의 한약 다리는 그릇과 그다음에 이 어쨌든 태희가 그 물 위에 떠 있고 그다음에 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상충되지만 연결되면 또 어떤 새로운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방금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거는 이제 엄마가 약간 헛개비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엄마의 삶과 자아를 잃어버린 것처럼. 근데 엄마는 똑같은 걸 돌고 돌고 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발이 묶인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태희가 꿈꾸는 삶은 그런 기성의 방식이 아니라 자유로운 궤적을 그리면서 흘러가고 싶은 그런 삶의 가치관이 대비되는 그런 장면이었네요. 네. 탁월하십니다. 탁월합니다, 감독님. 그렇게 보면 저는 이 영화가 여성들에게 특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여성의 노동 문제, 그런 주체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20살 여성들의 친구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마 세대의 이야기도 그렇게 녹여져 있고 또 지영과 태희가 이야기를 나눌 때 배경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 중년의 여성들 그런 노동의 풍경들이 보여진다던가 여성 노숙자가 난입한다던가 이런 시대적인 징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기가 IMF 직후잖아요. 이후잖아요. 저는 그런 풍경이 살 풍경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살 풍경.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코로나 시대에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어떤 부분 애틋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좀 네,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우연하게 그렇게 뭐 느껴진다면 뭐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 20대 여성들이 불안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어떤 시대나 노동 환경 그런 문제보다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40대의 어떤 사람들을 그렸다 그러면 물론 조금 아주 생존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어떤 다른 문제를 다룰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불안 요소들이 있는 거죠. 자립도 해야 되고 또 이 20살이 내가 되었으니 이 가족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나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왜 취직이 안 되나 이런 문제부터 그런 어떤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주변에 이제 얘네들의 이제 그냥 걸어가는 그런 장면의 뒤에 배경으로 이제 나오는 일하는 동네 분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그런 어떤 공간이나 동시대를 표현하는 저만의 그런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림이 비어 있거나 이 영화가 엄청 극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본 것들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어떤 충만한 어떤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넣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젊은 여성들이 주인공인 영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이웃 아주머니라든지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되게 가깝게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 말씀을 듣다가 궁금했던 것이 감독님은 이제 뭐 이 영화를 찍었던 나이로부터 20살이 더 나이가 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20대나 10대 후반의 인물들을 그리기에는 내가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창작자들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시기의 인물들에게 관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가장 역동적이고 변화도 많은 시기이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시기인데 혹시 감독님이 지금 뭐 20대 초반에 인물들을 데리고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쓴다면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쓰실 것 같은지가 좀 궁금해요. 어떤 관점이 있으신지. 최근에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 또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들이 아마 가장 본질적인 출발은 자기 자신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있더라도 이 영화 안에 나오는 주인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나로부터 출발하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아무리 젊은 20대의 영화를 만들더라도 일단은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 안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에 뭐 취재를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더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는 분명한 어떤 변화를 겪겠지만 일단 출발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방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궁금한 부분은 그럼 감독님은 어떤 시기, 어떤 나이대가 가장 폭풍 같았고 역동적이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30대 후반에 가장 좀 여러 가지 가장 그 변화가 많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커리어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도요. 네네. 네. 나중에 감독님이 그 시기를 담은 영화를, 극영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요. 2001년 당시에 감독님이 이 영화로 데뷔하셨을 때 상당히 화제였어요. 젊은 여성 감독, 막 어리다, 여성 감독, 이런 키워드들이 따라다닐 정도였는데, 감독님은 이제 감독을 직업인으로 이제 사시잖아요. 어떤 목표나 방향성 같은 것들이 있으셨어요? 얼떨결에 사실은 첫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막 엄청 고생을 하고 그런 식이 아니었고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 시대에 굉장히 단편 영화가 처음으로 사회에서 이제 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들에게 영화에 대한 그런 패권 같은 게 좀 넘어가는 시기였고 그리고 많은 도전적인 어떤 프로듀서나 제작자들이 좀 있었던 편이고 그런 시기에 이제 영화를 만들었던 거는 굉장히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행운 속에서 제가 좌절을 맛본 거죠. 이게 어쨌든 너무나 흥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손해를 입힌 영화니까요. 그때 좀 좌절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나는 한 번도 이 영화가 흥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냥 사람들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영화를 만들었고 관객과의 어떤 또 그런 그 관객과의 소통이라든지 관객들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거의 해보지 못한 채로 영화를 만들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관객과의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또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이걸 더 관객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저의 선택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영화를 계속 만들고 오랫동안 뭔가 자기의 이름을 거스리지 않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이렇게 넣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 오랫동안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계속 지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작업을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시면서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이제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 말씀을 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라지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강렬해서 제가 노트에 적어뒀어요. 사라지지 않겠다. 네. 그것만으로도, 감독님의 행보만으로도 누군가들은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받고 있는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이 고양이를 부탁해를 쓰실 때 처음부터 이제 두 친구가 함께 떠나는 이야기라는 아이디어를 놓지 않고 가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또 누군가가 내민 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용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친구도 가깝지만 타자잖아요.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이 같지만 달라 보이고 다르지만 같아 보이는 이 친구들의 행보를 보면서 이들이 연대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따뜻했고 힘이 되었고 또 두 사람이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사이라는 것이 저는 좋았거든요. 현실적이고. 그래서 감독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구상하신 어떻게 보면 또 근원적인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구상하게 됐는지 참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혹은 내가 이 현실에서 좀 탈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혹은 결정적인 어떤 선택의 순간이 어떻게 찾아올까라는 생각을 했고 말씀드렸지만 테이라는 이 인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과 그 다음에 답답함을 느끼는 캐릭터인데 걔가 이거를 과감하게 오늘 나갈 수도 있고 내일 나갈 수도 있는데 오늘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그거는 뭘까라는 생각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기도 하지만 되게 우연적인 거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희 입장에서는 지영이가 그런 일을 당하고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굉장한 자유를 느꼈을 것 같아요. 예. 쟤는 갈 데가 없어서 저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나는 우리가 갈 데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역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친구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굉장한 어떤 자유로움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뭔가 지금이 때가 왔다. 네, 그런 네, 맞습니다. 적기다. 이런 생각을 네,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서 더 사실적이고 다가왔던 지점인 것 같고요. 이제 슬슬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감독님의 저는 이제 극영화가 너무 보고 싶다. 배우님들도 그러셨고요. 근데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글쎄 말이에요. 극영화는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기다림을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제가 버틸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버틸 수도 있겠죠. 일단은 다큐멘터리 작업한 거 고양이들의 아파트라는 영화가 사실 완성돼 놓고 코로나 시즌에 지금 개봉을 못하고 있는데 그 영화를 개봉해서 아마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가장 빨리는. 감독님 하면 고양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감독님은 고양이를 키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감독님에게 고양이란 무엇인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데요. 고양이는 너무 부드럽고 너무 따뜻하죠. 그렇지만 저는 고양이들한테 조종당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예, 고양이들한테 나는 이용당하고 있다. 예, 그렇게 사실 어떤 생각하고 음모론 있습니다.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의외의 대답이라서 제가 막 웃음이 터져버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 저희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의 슬로건이 돌보다 돌아보다인데요. 이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의미도 있고 내 주변을 돌아보는 의미 그리고 내 역사적인 맥락을 돌아보는 의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슬로건인데 감독님은 요즘 같은 시기에 스스로를 잘 돌보고 계신지 주위를 돌아보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20년 만에 리마스터링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돌아보다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 마스터링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왜 이렇게 딱딱 맞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반가운 얘기네요. 네. 아주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못 지내고 계신다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안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고양이를 부탁해를 보고 싶으셨는데 매진돼서 못 보신 분들께는 저는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이제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이 나왔고 DCP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상영이 되지 않을까. 일단 뭐 다른 영화제에서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어디 영화제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굳이 남의 영화제를 홍보하고 싶지 않아서 네. 앞으로 고양이를 부탁해를 보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민이었습니다.